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왜요? 어색해. 무용부 브로스. 와. 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갈게요. 무용부 브로스. 와! 극장 가나! 네, 안녕하십니까. 오작입니다. 오늘은 김 PD와 최 과장이 부재중 안 나타나서 다른 분들과 극장 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본 영화는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가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분들을 모셨죠. 일단 저는 오작이고요. 옆에 오늘 오프닝을 했던 진욱이. 네, 최대한 김 PD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김 PD 없이 녹음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욱이가 오프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우리 고정 패널이 돼가고 있는. 아, 그렇죠.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랜만에 왔네요. 레이첼님 오셨습니다. 와, 뭐야? 네 레이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레이첼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오늘 처음 나오셨고요. 그렇죠. 네. VIP죠, VIP. 주변에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VVIP죠. 예,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베리 임포턴트 퍼슨. 지금 현직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시는 굉장히 이 강남 쪽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강남 쪽에 계셨어요? 아, 그럼요. 강남 이 펀드계 이 장동건. 우리 장프로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프로님 오셨고요. 아, 프로가 맞고요. 저희는 오늘 다 아마추어라서 저희가 아주 급하게 사실 극장 가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이 숏 노티스로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요청에 응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떠세요? 저희 이렇게 무용부 녹음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용부 좀 들어보셨어요? 예, 뭐 가끔, 예, 뭐 예. 매번 듣는 것까지는 못 하고 있고, 뭐 재밌는 주제나 뭐 재밌는 영화가 있을 때 19금 뭐 이런 거. 반대로 재미없는 주제도 있다는 얘기지. 뭐 잘 듣고 있는 편이고요. 그때는 오늘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현 시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영화를 갖다가 활동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MBC 100분 토론 같은 데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가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떡하죠? 저희가 무식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천군 만마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첼님과 장프로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는 4명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I have 5 houses and a condo. 예, 오늘 저희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나요, 저희가? 네, 오늘은 빅쇼트. 오늘 본 영화는 빅쇼트입니다. 빅쇼트죠. 큰 짧은 뭐 이런 빅쇼트가 그것도 뭐 무슨 금융 그쪽 네, 용어가 용어라면서요. 있죠. 네네. 그렇죠. 예. 네. 뭔가요, 그게? 뜻이? 숏셀링을 갖다가 이제 숏셀링. 숏셀링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하락하는 데다가 그쵸. 내 돈을 걸겠다 하는 그쵸. 포지션, 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말인데 아하. 여기서는 그 포지션을 취해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빅숏이라는 제목을 취한 거죠. 그게 야. 그 영화에 나오는 공매가 그 그렇죠. 뜻인가요? 공매도라는 게 일종의 공매도. 예, 너무 가격이 과다하게 지금 버블이 껴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제 그 제도가 이미 도입이 돼 있는데 실물을 빌려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실물이 없을 때는 방금 말한 대로 그냥 공매도라고 해서 빌공짜를 써서 내가 실물이 없어도 매도를 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포지션이 공이 있습니다. 그 빌공짜구나. 그렇죠. MT. 여러분들 들으셨죠? 매도 친다. 야, 이 역시 프로구만. 네, 역시 펀드계의 장동건 우리 장프로님. 네, 모시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진짜 무식하게 뭐 이상한 소리 하지. 골로 갈 뻔했어. 뭐더라? 진짜 욕 먹을 뻔했네.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오늘 보고 느낀 건데 예. 확실히 그 원작을 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마이클 그죠. 루이스가 예. 예전에 뭐 머니볼도 쓰고 했던 그렇죠. 사람인데 예.
원작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좋다는 게 뭐 문학성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네. 잘 조사가 돼 있고 내용에 대한 그게 탄탄한 것 같아요. 그게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국내에서도 이제 그 뭐 주식과 관련되는 그런 영화들을 갖다가 몇 편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작전 뭐 이런 거. 어설프고 현실성도 없고 전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고 정말 그냥 시나리오 작가가 그냥 앉아서 쓴 듯한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이거는 정말로 고증도 잘 돼 있고 뭐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감 가는 부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뭐 영화적인 완성도나 이런 걸 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뭐 시의적절하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이 전문가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영화였으나 우리는 그냥 일반인 민간인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들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 영화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네. 빅 쇼트, 네, 더 빅 맞습니다. 쇼트라는 영화였죠. 영화 소개를 최 과장이 없으니까 진욱이가 조금. 네, 말씀하신 대로 감독은 아담 맥케이. 예. 네, 주연은 4명의 네, 주인공과 주조연급이 또 그 뒤에 또 인원들이 있는데 우선 그 주요 인물 4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 역의 크리스찬 베일, 마크 바움 역의 스티브 카렐, 자레드 베넷 역의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벤 리커트 역의 브래드 피트까지. 네, 호화 캐스팅이죠. 그렇죠. 예, 뭐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아주 굵직굵직한 개성 강한 배우들이 막 다 나왔죠. 네, 뭐 아시다시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극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살짝 다큐멘터리, 약간 머큐멘터리처럼 저는 네. 좀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8년 실제 있었던 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부분을 네. 좀 자세하게 저도 사실 이 영화 보고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거. 그냥 다들 그냥 바닥치고 그냥 다 약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는 이득을 취했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돈을. 네, 저 2007년, 2008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국제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그런 사태였죠.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그때 그랬었어요. 그 사건을 이 마이클 루이스가 원작을 쓴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 머니볼이랑 블라인드 사이드 이런 거. 의 이 원작자잖아요. 사람이 원래 월스트리트에 뭐 예. 관련된 직종에 있다가 작가로 어디 뭐 채권 트레이더인가 뭐 했다고 네, 채권 관련 잠깐, 예. 직종에 있었다는 사람. 예, 뭐 흔히 말하는 뭐 아이비리그 나와서 월스트리트에도 있었던 그런 아주 전형적인 사람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금융 이런 쪽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픽션을 쓰는 소설가가 아니고 넌픽션 라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 블라인드 사이드는 이제 미식축구, 네, 그렇죠? 머니볼은 야구. 야구고. 이제 이거는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도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계속 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엄친하네요, 엄친아. 네, 석사 경제학 석사 출신. 경제학 석사? 또 재밌네. 프린스턴 대학교의 미술사학 학사였다가 런던으로 넘어가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대학원 경제학 석사. 그렇군요. 예. 근데 원래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학부 전공이 뭐 그렇죠. 이제 별로 뭐 상관이 없는. 인문학이나 이런 거 하고 뭐 MBA 하고 그다음에 뭐 공부 잘하던 사람 중에서 이제 뭐 로즈 장학생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옥스퍼드 이런 데 유학 가서 뭐 석사학위 받고 미국 가서 다시 박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도 장프로님도 또 MBA 석사시고 그죠? 저는 그냥 아, 예, 가방끈 길어요. 아닙니다. NBA 농구도 하셨다는 얘기죠. 농구도 잘해? 아니야, 이분이 운동은 잘 못해. 운동 보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잘 역시. 알지. 내가 잘 알지. 아무튼 오늘 장프로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마음껏 궁금한 건 좀 물어보고 뭐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영화는 더 빅 쇼트. 아까 제목 설명을 좀 들으셨죠? 이렇게 명쾌한 이 필드에서 뛰고 계신 펀드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셨고요. 방금 진우이가 얘기했다시피 2007년 8년 있었던 금융 위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국제적으로는 금융 위기가 된 거죠. 미국 안에서는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네. 그럼 이제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고 그렇죠. 미국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라는 아주 상징적인 금융회사가 파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이걸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뭐 IMF 구제금융 받은 거를 그냥 IMF 사태하듯이 그거하고 똑같이 그냥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부르는 거고 정확한 개념은
미국발 국제 국제 금융 위기. 위기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아, 그럼요. 그때 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000포인트가 넘었다가 예, 그때 쪽 빠졌네. 1,000포인트 밑으로 빠졌습니다. 진짜요? 9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가 반토막 이상이 났었죠. 뭐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네요. 아주 뭐 크게 피해를 입으셨군요.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태죠. 우리나라는 잘 그래도 좀 내성이 있어서 잘 버텼다 뭐 이런 평가 아니었나요? 난 잘 모르지만 그랬던 것 우리가 내성이 있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태였죠. 우리는 역시 이게 테레비 이런 걸 믿으면 안 되구나. 네. 나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국제금융계에서 흔히 말하는 아주 그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군요. 여실히 보여주고 정말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실히 보여줬던 그런 사태였죠, 사실은. 예. 우리가 사실은 오늘 레이첼 그리고 우리 진욱이 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캐롤을 보려고 했어요. 캐롤 영화를. 그래서 진욱이한테 야 캐롤을 볼 거니까 좀 극장 좀 수배해봐라 그랬는데 영 시간도 안 맞고 극장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빅쇼트를 한다 그래 그럼 빅쇼트 보지 뭐 어차피 오스카 작품상들 중에 하나니까. 근데 빅쇼트이 약간 뭐 이거 금융 뭐 이쪽 뭐 이런 건 줄 알고 나는 뭐 월가의 늑대들 뭐 이런 느낌인가 뭐 좀 배우들이 뭐 라이언 고슬링, 그러니까요. 또 브래드 피트, 뭐 스티브 캐럴도 나오고 그렇죠. 특히 우리 레이첼이 좋아하는 크리스찬 네. 벨. 크리스찬 슬레이트는 크리스찬 베일 나온다 그래서 이거 뭐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봤죠. 봤는데 맹걸 이게 깜짝 놀랐어요. 역시 장프로님 섭외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초반부터 너무 때려. 근데 나는 진짜로. 영화 끝나면은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건 뭐야? 근데 나중에 영화 끝날 때쯤 되니까 포기. 그냥 포기하자. 뭐 이게 경제란 거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약간 물음표 반 느낌표 반으로 영화들을 본 것 같아요. 저희 민간인들은. 근데 글쎄요. 근데 영화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스피디하고 네,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좀 헷갈리고 쟤네 왜 저러지? 뭐 이런 것만 뺀다면 영화는 아주 이 감독이 그 옛날에 왜 앵커맨이라고 완전히 코미디 있어요. 윌 페럴 나오는 그 앵커 얘기인데 완전 코미디 앵커맨 얼마 전에 2 나오고. 예, 투 나왔었죠. 거기 막 총 쏘고 막 완전 병맛 병맛, 병맛 코미디라고 하는데 B급, 앵커맨으로. 예.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완전 코미디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이제는 약간 진지함 쪽으로 돌아서서 어우 시종일관 표정이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죠. 참고로 이번 2월 말에 하죠. 오스카 시상식의 작품상 후보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화들을 미리 그래도 보고 이 오스카 시상식을 보면은 훨씬 더 재밌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오스카 시상식 하기 전에 작품상 후보들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옛날에 한 5편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였는데 5편 정도는 요즘은 10개로 늘어났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10개는 너무 많고 그다음에 약간 깜냥이 안 되는 작품들도 좀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영화들을 사람들한테 배포하려는 그런 좀 뭐 순기능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올해는 8편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무용부에서도 다룬 영화도 꽤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극장 가다도 갔다 온 영화들로. 그렇죠. 극장가다에서도 네, 했었고 있었죠. 뭐 알파벳 순으로 말씀드린다면 빅쇼트가 있고요. 네. 오늘 본. 그다음에 브릿지 오브 스파이스, 스파이 브릿지. 네. 그다음에 브루클린이라는 작품 있어요. 이거는 아직 개봉 안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매드맥스, 그렇죠. 퓨리 로드, 분노의 분노의 도로. 네. 요게 작품상으로 올랐어요. 그다음에 마션, 마션.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The Revenant. 그렇죠. 네, 레버넌트도 올랐고요. 기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시상식 아주 제발 지난주에 열렸던 바프타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레버넌트가 작품상을 받았더라고요.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 받고 네. 이번 오스카도 그렇게 큰 이변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룸이랑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이거 두 개 역시 지금 뭐 곧 개봉한다고 하기도 네, 하고. 룸은 개봉 예정이고. 룸은 네. 개봉했어요? 아니 예정. 예정. 일 거야. 근데 그것도 상영관 거의 많이 확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크게 대중적인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후보니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8개니까 여러분들도 개봉하면은 극장 가서 꼭 보시고 어떻게든 난 솔직히 작품상 누가 탈지는
관심이 없어. 아, 근데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 이번에도 떨어질까 붙을까. 왜냐면 다 항상 골든글러브 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순서대로 하면 오스카 혹은 이제 비평상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죠. 다들 지금 다 초관심이 나는 그거.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빅3라고 하는 골든글러브랑 바프타에서 디카프리오가 받았으니까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받을래나? 그럴 수도 있어. 항상 근데 보면은 그걸 다 동시에 석권하는 거는 거의 정말 하긴 작년에도 보이후드가 싹 쓸다가 의외로 아카데미는 버드맨 네. 쪽으로 갔잖아요. 의외로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오스카라서. 근데 또 버드맨 감독이 또 이냐리투 아니야. 그러니까 올해는 또 딴 쪽으로 틀랜가? 그러니까 모르는 스티브 거라니까. 잡스 뭐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근데 뭐 레버넌트가 지금 막강하긴 해요. 지금 나온 영화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가장 뭐랄까요? 그냥 이 피와 땀과 정성이 들어갔다고 하나? 오락성도 그렇고 뭐 작품성도 그렇고 나름 적절하게. 예. 난 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일 가능성이 적은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빅쇼트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영화가 작품성보다는 뭔가 이 시사랑 연출이나 뭐 아니면 뭐 각본상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에서는 자기 자충수, 자해하는 필름한테는 잘 안 주죠. 예, 상을 많이 안 줍니다. 근데 상징적인 빅쇼트는 사실 미국 이 자본주의 자기가 자기의 어떤 치부를 좀 드러내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거든요. 욕도 많이 나오고 중간에 선정적이게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중간 중간 나오는 그 스트립 아니 근데 쇼라든지 그거는 이런 것 별게 때문에. 없던데. 그건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 우리나라 시민은 약간 그런 장면에 그런 게 아니 있어서. 근데 나는 청소년이 뭐 무슨 뭐 여자 가슴 나온다고 그거 에이 무슨 뭐 아유, 얼마 전에 그래요. 못 봤어요. 그 방송에 가슴 누구더라? 나오는 게 있었나? 네, 가슴 나오는 있어요. 메텔 처음이라 중간에 한 기억이 번 안 나죠. 나오는데 그 은하초도 999에 나오는 메텔의 목욕신을 보고 자기가 뭐 흥분을 했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빠. 그러니까 그분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심의 그쪽에 관련된 분이어서 청소년 무슨 뭐 시기에. 아, 근데 모르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청소년 관람 나라예요, 불가가 그런 우리나라가. 어떤 섹스나 그 폭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 어려워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 나는 그렇게 아닌가? 안 아유, 안 보는- 그런 걸로 관람 불가를 하냐? 선정성 때문이에요. 저희 나라 아유. 19금 때리는 거 선정성, 폭력성 그거 두 가지인데 뭐. 그럼요. 나는 사실 그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사실 그런 얘기했어. 아 이거는 각하의 심기를 갖다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그분이요? 이거는 너무- 굉장히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긴 한데 우스갯소리로. 체제를 갖다가 굉장히 그렇죠. 흔들 수 있는 그 뭐 우리나라의 어디서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하고 시장 뭐 이런 시장 우선주의 이런 얘기 엄청 하는데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그렇죠. 있거든. 자본주의 그래서 까는 거잖아. 이게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앞서 나간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지. 그 약간 애들이 좀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 안 믿을 것 그렇죠. 같아.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뭐 선정성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납득이 간다 하는 느낌이 와요. 사실은.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 돈을 투자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직장인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예 개봉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무튼 이번 그 88회 아카데미 88회더라고요 이번이 2016년에 열리는 다다음 주 뭐 그 정도가 열릴 다음 텐데 주. 그때 이 빅쇼트가 지금 5개 부분에 올랐다고요 오스카에 뭐 작품. 작품상 감독 나무 조연상 조연? 누구로? 크리스찬 벨 크리스찬 벨이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랐네요 그다음에 각색상 그 원작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나 둘셋 네 개구나. 네 개가 올랐네요 크리스찬 베일은 잘하면 5개인데? 받을 수도 있겠다. 왜 지금 그 4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게 근데 왜 크리스찬 베일이 조연이지? 난 그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 예. 사실은 주연인데. 주연인데. 사실은 주연인데. 이건 시상식에서 주연상 조연상을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분량. 그러니까 완전히 원톱 뭐 이런 게 아니면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들의 침묵에서 안소니 홉킨스가 나무 주연상을 받았잖아. 근데 나온 분량은 여기서 크리스찬 벨 정도밖에 안 된다고. 13분인가 밖에. 그런데 또 많이 나왔는데 조연상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지네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 벨은 사실 여기서 어떤 좀
공동 주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라이언 고슬링이랑 오히려 브래드 피트가 훨씬 더 조연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브래드 피트 완전 조연. 브래드 피트는 완전히 조금 나왔고 비중으로는. 네. 그러면 저기 스티브 카렐이 주연인가 보다. 그러니까 스티븐 카렐이랑 나는 그 크리스찬 베일 두 명이 이제 약간 주연 같은. 예, 스티브 카렐이랑 주연이지, 스티브 고슬링, 카렐이랑. 크리스찬 벨 셋이가 주인공 같아요. 아무튼 이 세 명이 이 영화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 금융 위기에서 난세의 영웅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 부동산이 이렇게 거꾸라질 걸 알고 예견하고 거기에 돈을 베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가 맞나요? 영웅이란 표현은 저는 아닌 것 영웅은 같아요. 아니고 아니 근데 약간 영웅처럼 그리고 있잖아 주인공들을. 그렇긴 한데 막판에 가면은 그 스티브 카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그렇죠. 사적인 뭐 그거 때문에 약간의 그 뭐 영웅 영웅화, 같은 어. 영웅화 그런 면이 보이고 실제로는 뭐 냉혹한 승부사들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영웅한 승부사들. 승부사. 예. 맞네. 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도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에피소드들이 그렇죠. 나오고 그 주인공들이 이제 괴로워하고 뭐 그렇죠. 생각처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그걸 견뎌내고 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냉혹한 승부사들의 영화라고 봐야겠죠. 마치 우리가 무슨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랑 어디랑 하는데 상대편에 거는 돈 거지. 내기 하는데 그게 다 우리 편에 거는데 상대편의 편에 거는 애들이 있어. 냉혹하게.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가 지고.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남이 망하는 거에다 돈을 건 거니까. 네. 이 빅쇼트 이 영화 약간 민간인이 보기엔 약간 난해할 수 있는 이거의 스토리를 우리 레이첼 님이 아이고야. 한번 스토리 지금 다 짧게 얘기했는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극장에서도 많이 안 하더라고. 다 내리고 있어요. 벌써 내려요?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내려. 얼마 안 됐어요. 1월 말에 개봉했는데 다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새 그거 착 치고 들어가서 봤구만. 아, 네. 그 이게 빅쇼트는 앞서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게 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예. 관련된 4명의 이제 주인공들이 네.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네. 그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무너졌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다큐멘터리 저는 연극 같았거든요. 다큐멘터리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연극 연극을 같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연극 같은 영화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벌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쨌든 그 집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되게 거대한 투자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왜 자기 박스를 다 들고 가면서 다 나가고 있는데 경비원인지 아무튼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 저기 프레스랑 얘기하지 말라고 막 계속 경고를 그가 하거든요. 리만 브라더스 예, 회사야. 리만 브라더스였죠.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인데 네. 예, 어려워요. 주식 시장과 뭐 펀드 대출 관련된 얘기라 가지고 어렵지만 이게 처음엔 좀 불편한 영화인데 한 10분, 15분 정도만 견디면 몰입도가 굉장히 아 그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첫 부분부터 이렇게 약간 나레이션이 딸리면서 음.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우들이 갑자기 카메라를 보고 막 얘기해. 네. 중간중간 계속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극 같았어요. 중간에 왜 그래서 연극 독백하는 같구나. 그런 네. 거 같은 독백도 느낌이 하고 들어가지고. 나레이션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간 중간에 그런 뭐랄까 화면이 전환이 계속 되잖아요. 몇 초 단위로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요. 아무튼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거 리뷰를 얘기하게 되네. 아무튼 그런 영화예요. 뭐가 인상 깊었어요? 아 스티브 카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사람이 원래 연기 폭이 넓은 건 알고 있었는데. 항상 코미디에서만 예, 봤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오피스 때문에 조금 인기가 훨씬 더 미드? 올라. 예, 네. 같은 이제 직장인 샐러리맨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저 사람이 저런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랑 이제 크리스찬 베일. 아니 근데 4명 다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플랜 B가 뜨잖아요. 그렇죠. 참비? 저기 누구냐 빵발 브래드 피트가 운영하는 그 제작회사. 그렇죠. 예, 그게 뜨는데 저는 그것만 봐도 좀 믿음이 가는 게 아, 있거든요. 그 플랜 B에 정도입니까? 대한 약간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서. 그렇죠.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의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죠. 예, 그 제작사에 대한 그 픽하는 게 되게 저한테 취향이 맞아서. 아 플랜 B가 그 B가 브래드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예, 아무튼 브래드 네. 피트가 제작자로도 열심히 활동 중이죠. 네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아 이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던 나는 거예요. 딱 그거 보고 역시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하려는구나. 뭐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에서 헤어스타일이랑 안경 끼고 그래가지고 로버트 레드포드 아 되게 비슷했어. 안 그래도 점점 늙어가면서 본선마다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원래도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약간 했잖아. 그 인상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번에는 그 머리랑 이런 거를 다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뜻 보면 로버트 레드포드 같아. 그 그래서 가을의 전설에서의 그 꽃미남은 어디로 가고 그래도 꽃 중년이죠. 약간 그 제아의 고수 역할이었죠. 그렇죠. 저 은퇴한 은퇴한 제아의 고수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전직 CIA 요원이야? 에이전트 구루라는 말 있잖아요. 구루. 예. 현자. 예, 선생님 구루. 이 투자판 머니 게임의 판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떠난 딱 사람.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런 나는 이미 저 속세에서 이제 더 이상 지내지 않겠다 하고 음. 뺐으나 네. 그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쵸. 젊은 애들 둘이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뭘 해보려고 하니까 거대한 증권사들이 얘네들은 가진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받아주질 않은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CDS라는 것을 갖다가 네. 이제 거래 CDS. 예. 네,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얘네는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안 받아주.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퇴한 거물인 이제 브래드 피트를 찾아가서 나 저기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전화하고 가서 도이치뱅크에 나도 뭐 소개시켜주겠다. 생각 있으니까 갖게 해달라니까 딱 거래를 시켜주는 그런 그 아주 되게 거물이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거물 펀드 매니저였구나. 거물 펀드 매니저. 손 씻은 큰 손? 아니 지금 이 장프로처럼 이 제아의 거물 펀드 매니저인가. 저는 절대 아니고. 은퇴한 이제 네. 돈도 벌었고. 중간에 그래서 뭐 보면은 나는 좀 그래서 좀 웃긴 게 뭐 되게 멋있는 역할, 뭐 노예 12년 이런 데서 보면 되게 멋있는 역할. 딱 시작할 때부터 열나 멋있는 척하겠구나 했는데 중간에도 보면은 뭐 젊은 애들이 야 이제 우리 돈 벌 일만 남았어 그랬더니요. 되게 혼내는 춤추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함부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니네들이 그러냐 뭐 이런 그 현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멋있는 대사 혼자 다 해. 네. 제작자라고. 역시 여지없이 근데 그 대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베팅한 게 수백 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막 좋아,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춤추니까 브래드 피트가 딱 인상 쓰면서 그러죠. 니들이 어디에 돈을 건지 아냐고. 니네가 지금 좋아하지 말라고. 춤추지 말라고. 그 뭐 실업률이 1% 올라갈 때마다 몇만 명이 죽는다. 이 말을 하잖아. 몇만 명이 죽는다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그 말. 자살률이 그만큼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예. 죽는다는 거죠. 실업률이 네 올라가면. 맞아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뭐 그런 의미심장한 대사를 멋있는 대사를 하죠. 브래드 피트가. 근데 너무 웃긴 게 결국 그 사람들도 되게 비판하잖아요. 4명 다 아이디. 4명 다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자세고 약간 사회 그 세계에서는 조금 약간 괴짜 혹은 조금 사이드에 욕을 먹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약간 크리스찬 베일도 그렇게 사회성이 좀 없고 약간 좀 특이한 성격 때문에 얘가 좀 약간 또라이구나 취급받던 애였고 스티브 카렐도 자기 이제 그 형이었나요? 그분이 예. 자살한 그것 때문에 되게 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비판, 비난, 증오가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브래드 피트도 어쨌든 이 시장 논리가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떠나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그 안에서 돈을 다 벌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스티브 카렐이 제일 마지막에 알아서 팔게 하고 나서 받은 돈이 그 당시 2천억 몇 조 단위에서 걔 수익으로 떨어진 게 2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저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결국 니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굉장히 비판하고 한 거지만 돈을 번 건 자기들이니까 이 영화가 뭘 시사하고 싶은지가 저는 조금 부딪혔어요. 이렇게 거품이 있는 시장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약간 저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에서 보기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어 했던 거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현실을 갖다가 사실은 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악한 현실. 저는 사실 그래서 딱 보고 나서 느낌은 이병헌이 빠진 내부자들하고 똑같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자들을 보면 이병헌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사실은. 이병헌이 좀 빠진 드라이한 사실 내부자들 실제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금융회사들은 팔아서는 안 될 상품을 갖다가 팔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언론에 가서 얘기하니까 언론도 야 나 기존의 월스트리트 기자들이 그렇죠. 뭐 얼마 전까지 같이 곤란하다. 친구인데 야 이제 나 좀 이제 먹고 살만한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어렵다. 나 이런 매장 나간다. 커리어를 다 네. 포기해야 그리고 되는 거니까. 또 이제 S&P, 뭐 무디스 이런 그 신용평가 회사들. 그 우리가 IMF 사태 때도 결국은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외화 조달을 뭐 달러 조달을 못 해가지고 망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뼈아픈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있는 그 신용평가 기관인데 막상 얘네들이 가서 야 이런 터무니없는 지금 내가 보기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랑은 터무니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S&P나 무디스도 많은데 우리 뭐 우리한테 와서 그러지 마라. 우리가 어차피 안 해도 S&P 애들은 무디스 애들이 어차피 신용등급 좋은 신용등급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예. 기존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질서,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들을 그렇죠. 갖다가 비판하는 게 이 영화의 그렇죠. 핵심이라고 봐요, 네. 사실은. 그걸 비틀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 2007, 8년 후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렇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월가를 점령하라. 이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벤데타 저 가면 쓰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뭐 미국의 민주당 후보로 버니 샌더스 나오고 이런 게 좀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미국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주목해볼 만한 영화가 마진 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2011년에 나왔던 마진 콜. 이 영화가 이게 똑같은 거를 다뤘는데 이거는 훨씬 더 극적으로 이 리만 브라더스 이 회사인지 그 베어스턴 그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망한 걸 미리 내부자들이 알고 저 고위층에서 이제 다 뺐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케빈 스페이시 뭐 제레미 아이언스 이런 사람도 나와가지고 아주 드라이하면서 아주 재밌는 저기 누구니 폴 베타니 이런 배우들이 그 영화는 이 영화는 내가 보기엔 세트인 것 같아요. 이 빅쇼트. 이 빅쇼트 자꾸 겟쇼트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겟쇼트 영화 헷갈려요. 빅쇼트랑 마진콜이랑은 세트인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진콜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나는 아주 날선 그 예리함이 남아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무식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고서 되게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도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보는 거지만 두 개가 약간 그 직소 퍼즐처럼 딱 이빨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제 다큐멘터리들이 있었죠. 인사이드 잡이라는 다큐멘터리. 네, 그거랑 또 몇 년 전에 나온 Inequality for All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복지 정책이나 뭐 이런 미국의 정책, 자본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신랄하게 재밌게 보여준 다큐예요. 이런 영화들이 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많이 계속 나와서 좀 우리 같이 나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애들이 봐도 좀 재밌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잘 뒤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해요. 미국은 항상 자기들이 이제 항상 1위였고 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짱이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문화 쪽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예, 약간 중국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영화 한 편 책 한 권으로 나의 어떤 소양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 물론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렸을 때 80년대 장프로님도 기억하겠지만 무슨 월스트리트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찰리 쉰이랑 마이클 더글라스.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런 영화 보면서 우리가 와 저기 전에 주식시장 뭐 저런 거구나 막 이렇게 해가고 최근에 나온 뭐 월가의 늑대들 뭐 이런 디카프리오 나왔던 이런 네, 영화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쟤는 저렇게 노는구나라는 거가 있는데 냉혹하게 또 파헤친 영화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화들 이런 거 몇 편을 보고 나면 이게 뭐 어떻게 노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프로님? 그런 영화들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예. 뭐 되게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자각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죠. 그것들을 갖다가 한번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에 대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어떠한 체제 안에서 살고 있나, 체제. 예, 그 큰 어떤 자본주의라는 어떤 큰 틀이 있거든요. 현실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그 큰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그리고 뭐 그것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하여튼간에 미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자각을 줬고 그 패러다임이 하여튼간에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현재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양적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간에 그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것들을 수습하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은 현재를 갖다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또 그러한 미국의 자본들이 또 현재는 또 뭐 이번에 그 빅숏에도 나왔던 그 매니저 중에 한 명은 또 이번에 최근에 중국 경제에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 경제가 망가질 거다에 좀 크게 배팅을 하고서는 버블이 있다. 예, 요새 그래서 1월, 2월에 뭐 굉장히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뭐 중국 뭐 서킷 브레이크 생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난리 났었죠. 뭐 장중에 뭐 7%, 8%씩 막 빠지고 지수가 그렇게 뭐 하여튼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자각을 갖다 가지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대충 있는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장프로님이 처음에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영화 접근할 방법이 원작이나 연출이나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대중적인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뭐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IMF 얻어맞고 뭔가 어떤 미국이 얻어맞은 것처럼 우리도 자각이 일어나서 좀 이 월가는 아니지만 이 여의도를 점령하라 뭐 이런 거가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경제나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거 같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되게 생각하세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랑 경제는 되게 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경제는 힘들다고 잘 모르고 정치 쪽으로만 관심이 많거든. 근데 경제도 같이 도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그 정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는 경제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근데- 얘기하셔라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죠. 요즘 경기 안 좋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하잖아. 그게 경제 아니야 그게 바로. 그 저는 이제 납세자로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주변에 이제 제 나이 때문에 결혼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혹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제 후배들이 있는데 심지어 자기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랑 저희는 어쨌든 결혼 전까지는 살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의 뭔가 경제적인 지식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혹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를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배우려고 하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금액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프로님, 우리 대부분 이렇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를 아는 사람과 경제를 모르는 사람. 여기도 경제를 아시는 분 한 분 있고 우리 셋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세금도 내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지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심지어는 이거 10년 전보다 좋아진 건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근데 경제라는 건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왜 거 아닙니까? 매년마다 국가 성장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국가 성장률이 또 뭐지? 뭐야? 뭐 성장률. GDP 성장률이라는 네, 게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오는데 그건 항상 올라 있어요. 마이너스가 그런가요?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얼마큼 많이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장프로님 이 되게 경제란 어려워.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가 하니까 되게 나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광범위. 경제학개론 이런 것도 나는 도망다녔거든요. 안 들었거든요. 잘 모르고 이게 숫자 나오면 헷갈리고. 그런데 우리 같이 정말 무식한데 우리가 경제 인구잖아요. 경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경제는 이런 것이고 경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경제 구루시니까. 제가 답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되게 어려워. 원포인트 너무 어려운 아니, 문제고. 그러니까 그럼 그 너무 아니. 광범위해. 경제 학자가 얘기해야 되고. 아니 그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장프로님 워낙
달변가라서. 아니 뭐 일단은 뭐 이거 좀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되게 핵심이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체제? 뭐냐 체제. 이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시장 경제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은 뭐 좌파다, 좌빨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공산주의.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특수적인. 근데 사실은 시장이 반드시 정답도 아니고 사실은 그 뭐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그 토론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특히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리고 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해서 뭐 지금까지 대부분 다 미국에서 미국식 경제학을 배우고 오신 분들이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가리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경제학의 다른 분야가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때문에도 굉장히 부분적인 어떤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들여와 가지고 그것만이 정답인 걸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군요. 살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가 뭔지에 대해서 알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알면은 피곤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경제활동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셨는데 경제활동 결국은 먹고 사는 거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먹고 사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가치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거냐 이로 기속이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은 경제활동이라는 게 내가 뭐 노동을 하건 뭐를 하건 간에 어떤 그걸 통해서 대가를 갖다가 받는 것들 같은데 보통 이제 그걸 경제활동이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부가가치를 갖다가 창출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가 노동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노동력. 노동력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뭐 사람이 일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 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노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 돈이 있어야지 뭐 기계도 사고 뭐 원재료도 사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월급도 주고. 그리고 이제 물건은 아직 못 만들어서 팔진 못하지만 일단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진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변수를 갖다가 자본과 노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테크놀로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다든지 어떤 그런 뭐 이거는 뭐 다른 요소인데 하여튼 테크놀로지라는 요소가 또 하나 있고요. 하여튼 그런 기술.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경제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경제는 노동의 힘은 약해지고 자본의 힘은 강해지고 자본의 힘이 모든 것을 갖다가 압도하는 시대가 현실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영화에 대한 내용도 보면 사실은 그 자본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본. 그렇죠. 자본이 모든 것을 갖다 압도하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지불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이코노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냐, 자본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지불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직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론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좌파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옛날에 뭐 아담 스미스 뭐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맡겨라 뭐 이런 건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내든가 이러면 좌빨 얘기 듣는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하면 이제 좌빨로 몰리죠. 그 중에 하나가 노동에 대한 지금 그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나마 조정이 된 게 최저시급이라는 게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국 사회에 약간 그런 문제도 있어요. 무조건 7, 80년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죽어라 일했던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밤을 새면서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너 놀고 있잖아. 네가 해야지 왜 안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몫에 대해서 너무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정부라고 한다면 지금 한 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근데 이런 시스템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는 나아지고는 있잖아.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고 이런 때보다는 좋아진 거잖아요, 사실. 절대적인 수준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상대적인 힘은 자본이 그런가요? 훨씬 더 강해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랐을 때 대비해서 자본의 힘은 훨씬 강하죠. 우리나라 또 재벌이 있구나 참. 재벌이 80년대 재벌하고 지금의 재벌은 비할 수가 없는 그렇죠. 존재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갖다가 사실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심지어는 대학교 경제학과에서도 자본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고민 이런 건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냥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본과 노동에 대한 함수를 그냥 주고 야 이거 미분하면은 뭐 어떻게 되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수학적으로 쭉 도출해 가지고 최적화된 어떤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갖다가 하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하지 그 본질 자체 자본과 노동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지 그런 것 그게 사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막스거든요. 자본론? 막스 경제학 자본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공황도 오고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막스의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새 다시 막스가 되게 뭐 피케티도 뭐 피케티. 나오고 하는 게 야 이게 생각해 보니까 막스가 되게 천재구나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좀 무용부에서 왜 이런 얘기를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제 특집.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요즘 영화 질문. 예. 저 되게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영화랑 관련됐으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결국 그건 거잖아요. 신용 등급이 서브프라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네가 빚을 내서 집을 사. 그 빚을 우리가 빌려줄게. 대신 그 집을 이제 저당을 잡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원금 상환을 계속 이자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이자로 이제 수입을.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버리니까 그만큼 금리가 높아져 버리니까 내야 될 이자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무너진 게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 네네네. 그 버블이 깨졌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도 부동산 버블이 있는 거냐? 저는 있다면 깨지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걸 알면은 지금 근데 저는 반반인 게 워낙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 붙잡으려는 게 부동산 불패 신화. 훨씬 그게 있어. 저희 어머니조차도 시골 분이긴 하지만 경제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라 좀 빠삭한 편이에요. 시골 아줌마 치고는 절대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깨져야 된다고 봐요. 너무 비싸요. 빚을 기본적으로 몇 억씩 낸다는데 그거를 상환을 하려면 제가 몇십 년을 약간 일을 해야 거품이 되는 빠지고 거예요.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장프로님 좀 뭐 펀드 매니저지만 부동산 쪽도 잘 그렇죠. 아시잖아요. 뭐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긴 한데 그냥 대충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네. 은행에 대한 은행주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뭐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거가 정말로 향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20, 30년의 그림을 갖다 그릴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지금 한 120조 120조. 12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게 뭐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습니다. 뭐 담보도 대부분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IMF 때 곤란했던 거는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랬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경제 성장률도 좋고 하니까 이자가 비싸더라도 은행한테 돈 빌려. 은행한테 돈 빌리고 은행한테 돈 빌리기 어려우면은 외국에서 돈 빌려오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번 크게 고생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은 대출이라는 게 없어요. 채권도 안 찍고 굉장히 좋아요. 삼성 같은 데는 뭐 채권도 없고 물론 어려운 기업들이야 당연히 그걸 찍지만은 상당 부분 사실은 기업의 어떤 부채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을 현금 쌓아놓고 있는 그렇죠. 뭐 몇백 조씩 쌓아놓고 있고 근데 가게는 거꾸로 이제 집을 갖다가 사야 되고 여하튼간에 그 뭐 인구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뭐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뭐 중간에 뭐 금융위기 때 한번 빠지긴 했지만 최근까지 계속 올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현재 당국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뭐냐 하면은 영화에도 나오는데 보면 이제 뭐 스트리퍼가 나도 집을 뭐 몇 채 샀어요. 뭐 이렇게 집 다섯 채 나오잖아요. 있어요. 다섯 채 갖고 있죠. 다섯 채 콘도까지 갖고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은행들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 소득을 갖다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LTV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론투밸류 같은 걸 따져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상환 능력이 불분명한 사람들한테 뭐 집을 살 수 있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은 뭐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래도 건전한 편이다. 그럴 위험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지금은 돈을 멀쩡하게 잘 갚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은 못 그렇죠. 갚죠. 이제 빚을 갖다가 뭐 집을 살려면 몇 억씩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그렇죠,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순간 은행 빚을 갖다 못 갚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이 보통 이제 집을 갖다 이제 흔히 말하는 차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이 자금을 갖다 회수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경매로 내놓게 되면 이제 뭐 가격이 빠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 가격이 빠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 많죠. 예. 시장이 꺼진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추세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이제 이게 뇌관으로 작용할 거다. 이미 집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분양이 잘 안 되고 막. 집도 많이 지었죠.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채수만큼 분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아파트의 10분의 1만큼을 갖다 한 해에 분양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아파트 고 한 채 30몇 평짜리가 7, 8억씩 한다 이거야.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딱 겐토를 쳐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돼. 7, 8억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벌어서 그건 평생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정말 평생 내가 갚아야죠. 은퇴할 때까지 갚아야 되는 돈인 거예요. 제가 순수하게 갚는다고 쳤을 때 부모님이나 뭐 다른 거에 손을 벌리지 않고. 근데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그 다른 데에 비해서 금리가 그게 좀 낮은 상품이거든요. 뭐 근데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냥 멀쩡하게 저같이 직장 다니고 만약 결혼을 했거나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되게 쉽게 몇 억을 빌릴 수가 있어요. 한 달에 이자 몇 프로 내고. 근데 또 반대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지금 내가 당장은 이익인 거야. 집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 살아야 되니까. 전세가 없어.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랑 내가 집을 사는 거랑 금액 차이가 별로 그쵸, 안 나는 거의 거예요. 비슷하죠. 지금. 네. 심지어 전세가 비싼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잠깐 집값보다. 잠깐 그러니까 있었죠. 요즘 그 집주인들은 오히려 그 전세를 놓으려면은 반전세라고 해서 일부 금액은 전세로 놓고 나머지 월세를 조금씩 받는 거예요. 월세보단 싸긴 싸지만 어쨌든 보증금이 엄청 높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는 게 좀 문제예요. 예. 지금 얘기한 그 레이첼님이 현실적인 그런 분양가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 다 서울과 경기 쪽으로. 근데 너무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렇게 7, 8억 하는 아파트 33평 기준이에요. 이거를 못 사서 안달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다들 그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은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빠져.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매년마다 부동산 정책이니 뭐니 그걸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가라는 거에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근데 누구는 뭐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사실 지금 정부 시책이 굉장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죠? 근데 왜 이거 그런 이것도 거예요? 근데 약발이 끝날 때가 온다면서요. 거의 다 왔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죠. 일단 상업용 건물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한번 잘 보세요. 임대라는 간판이 안 붙어 있는 건물이 없어요. 그렇죠, 많이 강남 쪽 강남 거의 다 쪽만 해도 죽었다고 그러던데. 다 임대라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 안 붙어 있어도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있다 그래요. 그렇죠. 심지어 그 강남 저기 삼성동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사무실이 없어서 못 들어간 곳인데 빈 공간 되게 많대요. 들어갈 수가 없죠. 요새는 그러니까 뭐 1년간 월세 안 받고 요새 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 시그널일 수 있겠네요. 택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안 되려면은 고용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해고하기 좋은 나라 뭐 이렇게 가는 추세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폭탄이 터지겠네요.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게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 이게 메가톤인지 1톤인지 뭐 100톤인지 우리나라는 사실 터지면 다 죽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 부동산이 터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럼 터지면 안 되겠네. 조금씩 안 되죠. 터트려야겠네. 터지면 안 되죠. 근데 그건 터지면 한꺼번에 다 터질 거예요. 조금씩 터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빚이 지금 몇 조 아니 단위인데. 근데 집값이 뭐 피클 쳤다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제일 그게 좋은 게 그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라는 것도 그냥 풍선 바람 연착륙. 빠지듯이.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소프트 랜딩인 거죠. 그게 콜라 병 따듯이 이게 거품 안 터지게 조금씩 따는 거지. 그게 될까? 왜냐면 그냥 동네에 사는 아줌마들도 그렇게 자기 집값 떨어질까 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수를 써더라도 붙잡으려고 할 텐데. 예. 아무튼 영화는 네. 오늘 본 영화도 미국의 부동산 그렇죠. 시장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어요. 장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받은 거 우리가 지금 가계 대출하듯이 그거를 뭘 또 상품화를 해가지고 그걸 또 뭐 은행에서 팔아가지고 파생 상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거를 거래를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그렇죠. 거죠.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뭐냐면은 네. 그 은행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네. 부동산 대출을 하면은 은행들이 그러니까 흔히 그런 거 대출 하나 하면 그걸 물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 물건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은 그걸 갖다 이제 증권화라고 하는 증권화, 그러니까 증권. 세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것들을 묶어요. 그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의 총 합계가 뭐 1,000억이다, 1,000억짜리를 묶어 이렇게 묶어서 종이 한 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A부터 뭐 얼마까지 해서 대출한 것들을 쭉 합해서 뭐 이거는 100개에 대해서 1,000억 묶어서 이것을 또 누구한테 팔아요. 은행은 그러면 돈을 빨리 회수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죠 팔았으니까. 네, 팔았으니까 얘는 그 대신 이제 향후에 들어오는 것만큼 이제 할인해서 좀 파는 거죠. 이제 팔고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은 깡이네 일종의 깡. 그렇지 일종의 깡이죠. 이거를 얘네들은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잘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연체 없이 잘만 들어오면 얘네들은 싸게 산 거니까 조금 돈이 잘 이익을- 캐시플로우가 계속 일어나니까 흔히 말하는 현금이 유입이 되니까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데 사간 애들이 이 중에 누군가가 빵꾸를 내면 빵꾸를 내면은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보험을 들어요. 예. 흔히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보험을 드는 건데 아 보험이구나. 그래서 계속 일종의 보험을 내잖아요. 그 싸이언 보험료를 거기서. 갖다가 내는 보험료를 오늘 내면은 크리스찬 베일이 계속 내 네. 보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계속 크리스찬 베일이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네. 있었잖아요. 보험료를 갖다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는데 기초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거래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도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건 판돈에 대해 이게 둘이 판돈이 걸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거는 거에 대해서 또 그 뒤에 사람이 오늘 또 요거에 셀레나 대해서 고메즈가 네. 나왔어요. 네. 와, 그렇죠. 아주 섹시한 가수죠. 셀레나 고메즈가 나와서 섹시해요. 카지노에서 네. 블랙잭을 하는데 그걸 아주 내가 여태까지- 알기 쉽게 예, 설명을 해주죠. 사실은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베일은 자기는 그것에 대한 모기지를 갖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거는 그 뒤에서 이제 파생 상품만 사는 거예요. 그걸 그렇군요. 거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빵 하고 터졌을 때는 내가 보험료를 갖다가 들었으니까 보험료라는 건 항상 조금씩 내잖아요. 찔끔찔끔 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들었던 것만큼 다 받는 거거든요. 목돈으로 아주. 목돈으로 이제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은행들이나 증권회사들이 중간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역할을 해주다가 얘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결국은 이제 지급불능 얘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렇죠. 너무 크게 터지면은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못 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뭐 이제 중간에 나오고 하는 겁니다. 수압을 팔라는 거는 그 권리를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왑을 갖다가 판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네가 나한테 보험료 주면은 내가 그 권리를 갖다 너한테 줄게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스왑을 갖다가 이제 CDS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 개념인 거죠. 자, 얘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알듯 모를 듯 알쏭달쏭.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보험료를 갖다가 그렇죠. 꼬박꼬박 내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일어났을 이게 한꺼번에 때 일어났을 때는 그게 다 터지는 것만큼의 몇 배의 수익을 얻는 예, 거. 그것을 갖다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받는 쉽게 거죠. 얘기해서 오늘 나왔던 이 주인공들 라이언 고슬링, 스티브 카렐, 크리스찬 베일 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저 부실한 저 대출 저런 게 다 문제가 되면서 꼬꾸라질 것이다라는 걸 예견하고 그렇죠. 그 망한다에다가 그렇죠. 베팅을 한 거야. 망한다에다 그리고 베팅을 보험료를 냈던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망한다에 대해 베팅을 하는데 그 베팅을 대출을 통해서 베팅을 하고 거기에 보험료, 은행에 대한 보험료를 이제 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는 그 사장이 회사 예, 사장이 와서 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내 돈 내라. 너 막 네가 얘기하는 주택 시장 붕괴될 때까지 보험료를 매달 엄청난 금액을 내야 된다. 그렇죠. 엄청 많이 샀으니까. 예, 근데 900억이었냐? 야 그런 장투가 될 수 있어요. 2년간 사실 2년간 기다린 거죠. 이게 근데 대한민국에- 오늘 다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장님 없습니다. 바로 잘립니다. 아, 예. 크리스찬 베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CIO 역할, 그러니까 투자 책임자거든요. 그 CIO. 보면 이제 사장님 나오잖아요. 맞아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가 같으면 한 막히게 1년 정도 그렇게 손해 보면 바로 잘립니다. 아, 1년 손해 보면.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막 매일 괴로운 계속. 메일 맨날 보내잖아요. 그거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조금 실적 나빠지면은 바로
위에서 메일 써서 보내라 고객들한테. 투자자한테. 예, 이러이러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날 옵니다. 이런 거 이제 요즘 별로 안 좋으시겠어요. 지금 봤더니 1, 2월 완전히 저희는 뭐 이번에 대응을 주식시장이- 잘해서 숏을 좀 쳐서 저희도 오, 역시 장프로. 역시 장동건. 아무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한일전한테 일본한테 걸었어. 지금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긴 거지. 그러니까 다 망해가지고 죽 썼는데 얘네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이 사람들이 사실 근데 어떤 도덕적으로 뭐 나쁘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차피 그렇죠. 뭐 어차피 버블이라는 거는 예. 누가 해도 터지게 돼 있고. 예. 그런데 나는 참 이상한 게 그 정부나 금융시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 그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예견하고 이렇게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왜 전날까지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안에 역학관계인 거죠. 일단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고 그 미국에 지금도 샌더스가 자랑하는 게 힐러리 클린턴은 월스트리트에서 돈 받아가지고 선거운동 하는데 나는 소액 기부 받아가지고 한다. 그쵸. 예? 이 얘기잖아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뭐 이미 제조업이 쇠퇴한 미국에서는 사실은 금융업, 뭐 제약업 이런 것들이 가장 파워가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럼 그러다 미국도 자본 권력이 언론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척을 져가지고는 언론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뭐 하다못해 광고도 끊길 거고 사실은.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뉴스를 쓰려면은 뭐 소스가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한 소스도 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끊겨버리면은 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관계 잘 해놨는데 이제 내가 그런 얘기 썼다가는 나 여기서 밥 못 먹는다. 이게 아주 뭐 적나라한 건 대사인 거죠. 뭐 S&P나 모디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영화 보고서 우리 장프로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었죠, 혹시? 저 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나고 나서 리만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지 않고 AIG에 대해서는 구제를 미국에서 정부에서 했다고 봤어요. 그거를 나중에 뭐 약간 차별성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리만은 무너뜨리고 다른 회사들은 해야지. 네. 그게 그것도 이유가 뭐 있었어요? 아직도 뭐 사실은 그건 뭐 정확하게 나온 정확하게 얘기는 나온 건 없죠 사실은. 뭐 약간 나온 건 상징적인 없는데, 건가? 나온 건 얘네들을 없는데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러던 거. 처음에는 뭐 마녀 사냥?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그 중간에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저거는 봤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증권회사나 이런 애들은 사실 중간에서 거래를 시켜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거래만 시켜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를 받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자기네가 자기 자본으로 포지션을 거꾸로 떠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탐욕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탐욕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에서 증권회사라는 거는 중간에서 사고 파는 사람의 사이에서 브로커 거래를 아니에요, 브로커. 브로커리지만 하고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면은 어느 여자 뭐 그 증권회사 저걸로 나오죠. 캐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 우리가 알고 보니까 포지션이 너무 많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맞아, 갖다가 맞아. 그러니까 스티브 카렐이 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짐 되게 싸고. 고민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 포지션이 너무 많았던 애들은 그 구해주기가 어려워가지고 망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AIG 같은 데는 보험회사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험회사가 망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CT하고 AIG는 살려줘. CT는 소매금융이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AIG는 보험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보험이나 은행, 상업은행이 망하게 되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가서 줄 서거든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뱅크런이라는 겁니다. 은행이 뱅크런. 망하는 거. 은행 가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돈다 돈 달라고 하는 그게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먼이나 베어스턴스는 사실은 상업은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거든요. 그렇죠. 투자은행, 투자회사. 투자 증권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 막아줬다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정확한 스토리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도 그래서 IMF 때 은행들 공적 자금으로 그렇죠.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적 자금을 넣은 거죠. 그게 다 우리 납세자가 낸 돈 세금인 아니야.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세금 내서 살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니까. 예. 근데 그거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또 자기 돈을 못 찾아요. 또 사실은 진짜 안 그러면 뭐 새벽부터 가서 돈 찾으려고 줄 서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번호표 받고. 예, 우리도 그러니까 왜 뭐 상호 저축은행 그렇죠. 각종 저축은행들이 있었죠. 사태들이 예, 있었잖아요. 있었죠. 사람들 막 줄 서가지고 막 다들 막 문 두들기고. 근데 지금은 또 저축은행들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나마 네. 좀 금리를 높은 데를 찾다 보니까 저축내 쪽으로 다시 자금이 몰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난 물어본 거 되게 많았는데 포기했어. 좀 이제 좀 너무 어려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길어져서? 이게 정말 한도 끝도 없네요. 이 얘기가 다 오늘 이렇게. 영화 보면서 깨달은 거는 우리도 저럴 수 있고 우리는 IMF도 거쳤고 우리 저보다 더 심한 거 당했잖아요. 사실 IMF가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의 그 9.11 사태랑 리만 브라더스 사태랑 대공황이랑 막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거를 우리가 IMF 때 우리가 우리 젊은 날에 맞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근데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다 IMF 때 뭐 아버지나 누가 회사에서 나오고 잘리고 그래서 뭐 무슨 가게를 했다가 망하고 그 IMF가 엄청난 굴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근데 그 우리가 IMF를 극복한 겁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난. 그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IMF 체제라고 IMF 이후에 굳어진 체제라고 봐야죠. 아, 사실. 지금도 IMF 체제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 IMF 사태 이후로 흔히 말하는 정말 자본주의가 제대로 워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벌이 그 다음부터는 자본이 힘을 갖다 가지게 되는 정말 진정한 자본주의 시대가 열린 근데 나는 거죠.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IMF가 재벌이나 그런 걔네들이 몰고 온 거가 다분 있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기업이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한보 뭐 예, 대우 뭐 이런 데 일어난 사태였는데 항상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아이러니한 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체제를 갖다가 그렇게 바꾸라고 요구한 거잖아. IMF라는 게 결국 미국의 힘이 제일 세니까 미국이 원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외화도 그러니까 뭐 달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자본시장도 개방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 한도라는 게 되게 낮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거의 미국식 자본주의와 미국식 자본 그 시장화가 돼가고 있는 그래서 거고. 외국 예. 투자자들이 빠졌다 들어가는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은 거구나. 그럼요. 지금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중국은 배웠다니까. 자본시장을 갖다 그렇게 쉽게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갖다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중국이 그래도 만만치 않. 중국이 어떻게 될지 뭐 알 수는 없겠죠. 중국이 그래도 그나마 버티는 건 자본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버티는 한국을 거고. 보고 많이 그렇죠. 벤치마킹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벤치마킹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씨 우리가 항상 그 중국 적이야. 그래서 저는 선발대도 아니고 무슨. 오죽하면은 뭐 응답하라 시리즈가 1997까지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응답하라 시리즈는 사람들에게 잊지 않은 세상에 대한 유토피아를 갖다가 지금 환상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1988도 그렇고 뭐 1994도 그렇고 물론 시대의 어떤 그런 뭐 흐름을 잘 잡아낸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교묘한 정서를 갖다 자극하는 건데 1997 이후로 예를 들어 응답하라 2000 하면은 되게 살벌한 얘기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실업률 뭐 애들 다 구직 활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고.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다음번 응답하라는 1980일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더 거꾸로는 앞으로 가도 안 됐죠. 예? 1997 이후로는 안 갈 거라는 거죠. IMF와 민주화 고 딱 그 사이, 그러니까 잠시 풍요로웠던 시절. 그러네요. 그때가 대한- 정말 풍요로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금리가 그때 영화이긴 하지만은 17% 네, 그때 그랬어요. 믿기지 그러니까 않는. 우리나라가 이게 전세라는 거가 그 어디에도 없는 전세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전세도 이제 없어지겠죠, 이거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좀 약간 무용보답지 않은 난 그래서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요. 그거는 끝나고 장프로와 상의하시고요. 지금 김 PD도 없고 최 과장도 없고 좀 무용보스럽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네. 그냥 간단하게 좀 유익한 아니 근데 되게 유익해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유익한데 저거 뭐야? 영화 연기나 뭐 배우들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담은 그 시사점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어땠어요? 진짜 그 오늘 나온 이 배우들은 어땠어요? 다 잘 붙었던 것 같은데. 저는 굳이 브래드 피트가 왜 나왔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첫 번째로는 제작자니까 그냥 자기 시그네처 네, 사인하듯이 나온 거지. 워낙 이제 네임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예, 배트맨 이후에 그 제가 사랑하는 크리스찬 베일이 너무 이렇게 연기를 너무 다르니까 굉장히 멋있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연기에 약간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 괴짜
네. 한쪽 눈이 그렇죠. 유리알이고 뭐 네. 헤비메탈 계속 들으면 메탈리카 막 나오고. 맨발로 계속 다니고 그렇죠. 막 사무실에서 반팔에 반바지 입고 계속 막 맨발로 발 벅벅 긁고 발가락 사이에 막 스티븐 카렐이 굉장히 멋있었고 그 주변 인물들이 저는 특히 눈에 잘 갔어요. 저 오늘은 스티브 카렐인 것 같아요. 나는. 네. 오늘의 주연은 스티브 저는 카렐이었어요. 스티브 저는. 카렐은 우리 그-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 그쵸. 때 얘기했었죠. 살도 좀 찌우고 리틀 미스 선샤인. 머리도 때문에. 좀 염색을 밝은 색으로 해서 원래 약간 짙은 브라운이잖아요. 머리 색깔이 약간 금발에 가까운 레드였나 아무튼 그런 색깔로 탈색을 해서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약간 신경질적인 그 역할.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안 행복할 때가 행복한 거라고. 그렇죠. 그 네. 유태인 네, 약간 어렸을 때 그런- 모습도 잠깐 나오고 네. 또 똑똑한 유태인. 그렇죠. 그리고 계속 피곤에 쩌든 표정이에요. 계속 네, 신경질적이고. 옷은 굉장히 그 밝은 톤으로 계속 입어요 옷을. 맞아. 이렇게 막 하늘색 베이지라든지. 자켓이라던가 네, 네, 그런 맞아. 밝은 톤으로 입는데 얼굴은 이렇게 이 다크서클이 항상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 항상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얼굴이었고 저는 굉장히 속 시원했던 시인이 이 주택 시장이 이 붕괴될 거라는 거에 대한 이 현상을 보드 게임 우리 젠가로 젠가. 표현해 주잖아요. 그 라이언 고슬링이 라이언 와서 고슬링. 설명을 네, 해주지. 그렇죠. 라이언 프레젠테이션 고슬링이. 할 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등급 뭐 A부터 해서 뭐 B, 뭐 B, 뭐 트리플 B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소개해 주는 게 너무 속 시원했고 그게 연결된 씬이 요리사 씬이 나와요. 요리사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빅쇼트 그 공매에 대한 부분을 이 요리로 표현을 해서 남은 재료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버리냐? CDO였나 그거 설명할 때 몇 가지의 신용 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상환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평가인데 아무튼 안 좋은 거를 네. 묶어서 파는 그거. 경제 맞아. CDO.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 영화에서 계속 시도하는 게 다 우리 같은 거지. 관객들이 잘 모르고 무식하고 다 장프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레나 고메즈도 나오고 연극 같은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젠가도 저는 나오고. 이 영화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근데? 쉽게 설명해 주는 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치. 난 그냥 계속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면 아 저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구나 저렇게 현상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니 다시 그 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좀 더 나왔으면 떠올리려니 좋겠는데. 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우리와 경제라는 이런 어려운 어떤 숲이 있으면 그 사이에 오솔길을 착착 내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나는 좀 긍정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막을 읽으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영어를 들어야 되는데 용어들이나 이런 거를 조금 공부하고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장프로님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랬지만 그래도 좀 그런 걸 좀 보고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렇죠. 뭐 프라임이 뭐 그렇죠? 미국 소고기 프라임인지 모기지 프라임인지 옵티머스 프라임인지. 근데 저는 잘 몰라도 저는 직장인이 한번 꼭 봤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밌어요 영화 자체가 조금만 참으시면. 어땠어요? 보고 나왔을 때 그냥 느낌은 어땠나요? 이 영화. 느낌은 마이클 무어보다 나도 좀 세련되게 만든. 약간 마이클 무어 생각이 나죠. 중간에 마이클 편집 무어, 같은 게. 네, 마이클 워낙- 무어보다 좀 세련되게 만든. 마이클 그리고 무어도 충분히 세련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뭐 마이클 이제- 무어 그 캐피탈리즘 그 영화 봤어요? 네, 봤어요. 네. 나는 그 다큐도 아주 아까 영화들 소개할 때 그걸 안 했구나. 그것도 꼭 보세요. 그거 진짜 아주 통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오히려 용어나 이런 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보고 문제의식만 가져도 되게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가 되니까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그 걔네들이 이제 그 증권회사 찾아다니면서 사인한 다음에 컵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크리스찬 베일에게 챙겨가. 골드만 삭스인가? 뭐 어디 있는데? 뭐, 거기가? 네, 멜리 모건도 쳤나? 있었고 외국계 그 증권사들이 컵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도 컵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매니저들 중에서 아 그래요? 뭐 도이치컵 뭐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자, 오늘 우리가 본 영화 뭐니? 빅쇼트. 네. 빅쇼트에 대한 별점을 매기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3번째 극장가다였나요? 네, 빅쇼트. 예, 별점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극장가다 평가 기준입니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개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팥 기부 바랍니다. 자, 진욱이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영화를 다시 떠올리면 그 영화- 아까 전에 영화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거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라던가 비틀었다라던가 여러 가지 좀 느낌이 있는데 대사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이 버블은 인생에 한 번 오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영화를 보고 인생은 한 방이다. 이 한 방에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한편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쪽으로 약간 시선이 갔거든요. 이거 장기 투자해서 나도 뭐 한 방 노려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갔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저희 녹음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펀드나 있다라는 주식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게- 역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발성이 섞인 그런 영화지만 또 어떻게는 이 네 명이 굉장히 아까 표현했다시피 영웅처럼 또 그려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맨 끝에 자막 올라오는 거 안 봤어요? 아유 봤죠. 마이클벨이 모든 걸 끊고 물에 대한 투자만 하고 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물 그리고 농- 마지막 농장주. 단어가 워터 딱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인생 한 방으로 이 목표를 삼고 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많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이거 다 떠나서 그런 목표로 산 때에 저는 좀 또 다른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사실 영화 보면서도 뭐 물론 끝은 이 네 명에게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에게는 뭐 아주 즐거운 쾌재를 부르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었겠지만 또 영화에 나왔던 그런 브래드 피트의 그 멋있는 척 다 하는 브래드 피트 말처럼 너가 지금 멋있긴 해. 누구 어떤 아픔을 네가 지금 짓고 지금 돈을 버는지 아냐라든가 그런 거에도 좀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최소한 이 배우들의 연기는 좀 훌륭했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좀 스티브 카렐의 아주 좀 새로운 모습을 좀 잘 봤다라는 판단에 저는 별 3개 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다시 떠올리면 잘 영화 기억이 안 나요. 한 3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개 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지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개 반입니다. 네, 그렇군요. 레이첼이 항상 좀 점수가 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런 얘기 누가 해요? 그런 오빠가. 얘기가 오샹님이.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자들 간에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라서 그러나요? 영화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혹은 뭐 다른 문화 매체에서도 잘 다뤄지진 않는 소재라서 그래서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음악이 좀 아쉽긴 한데 영화 자체만으로도 저는 재밌었던 영화라서 예 좋았 음악? 예 음악이 좀 아쉬웠어요. 나머지는 뭐 다른 편집이라든지 연기도 괜찮았고 음악은 여기 사실 거의 없는데요. 낑길 틈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워낙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약간 이런 불친절한 영화를 좀 좋아해요.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너무 다 대놓고 까거나 아니면 정말 깔 거면 확 까던가 아니면 좀 불친절한 영화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불친절한 영화를 봐서 좋았어요. 그러나 아쉬운 거는 결국엔 그냥 이런 사태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뭔가 고쳐야 돼라는 거를 좀 씁쓸한 영화라서 저게 지금 현실에서 저는 느끼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그게 굉장히 조금 슬펐고 경제라는 게 결국 그런 거죠. 돈이 도는 구조를 경제라고 하는 거고 누군가 돈을 벌면 그만큼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 재벌 중심의 돈을 버는 사람들만 계속 벌고 돈을 잃는 사람들을 계속 잃으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정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좀 되게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집을 사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집 짓을 사는 문제는 끝나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해하시고요. 이런 네. 아무튼 그래서 별은 저는 3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보셔도 좋고. 좋고. 그러나 직장인은 꼭 보시길. 그런가요? 아, 그럼 그건 꼭 붙잡고 싶. 아니 이거는 어나미너스니까. 예. 네. 그럼 3.5인데 그러면 아니 3점이. 별은 3개로. 별은 세 개. 예. 불친절한 영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무용고에 처음 출연해주신 장프로님 별점이 있어요. 1개부터 5개까지. 예, 아까 들었습니다. 예.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예. 순전히 제 입장에서 내가 왜 저런 내용 영화로까지 봐야 되나에 대한 맞아. 나도 음악 영화 보면은 짜쳐.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 저거 왜 저걸 내가 왜 굳이 영화로 봐야 구질구질하게. 되나.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도 저 정도면은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간에 설명도 비교적 잘 돼 있고 뭐 디테일도 잘 살아 있는 영화고 또 하여튼에 여러 가지 뭐 의문을 갖다가 한번 가져볼 수 있게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뭐 교훈일 수도 있고 뭐 또 뭐 즐거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상당히 뭐 문제 의식을 갖다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상식이 없더라도 정말 뭐가 경제인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네. 4개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돈 줘도 안 보고 사실은 오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도주도 안 보는 거는 별에 없는데 어떻게? 오늘 그렇긴 심지어 레이첼은 캐롤 보러 오는 건 줄 알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또 하나 월스트리트가 보통 저 여자애들 생각하기에는 되게 멋있는 직장, 되게 약간 세련되고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약간 좀 상징적인 존재.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욕을 엄청 하거든요. 아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저 사람들이 더 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혹은 이미지가 좀 깨지는 영화. 그래서 뭐 월가의 늑대들 이런 영화 보면 아주 심하죠. 네, 근데 저는 월가의 늑대들을 안 봤거든요. 아 일부러. 그거 보면 그럼 완전 깨질 텐데. 네, 근데 왜 중간중간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뭣도 없는 애들이 이걸로 인해서 돈을 엄청 벌어서 그냥 보너스 나오는 날에만 좀 약간 뭐 놀러를 갔었는데 얘들이 매달 뭐 스트립에 가고 그쵸. 막 이러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오샹님은요? 예, 저도 별 4개 하겠습니다.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방송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사실 장프로님 만나면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근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오늘도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경제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 하는데 잘 모르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느 판때기에 있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고스톱판인지 포커판인지 마작판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로 정말 좀 다리가 놓아지고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뭐 미국 영화지만 우리가 보면서 우리 좀 이 아까 타산지석 반면교사의 그런 거를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심파가 있어요. 오늘 참 말사 토메이가 나왔죠. 그 스티브 카렐 와이프로 말사 토메이. 5분 나왔나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그 그냥 마누라로 나왔어요. 우리 전에 말사 토메이 뭐 하지 않았나? 레슬러 할 때 했었나? 레슬러. 하여튼 말사 토메이가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많이 안 나왔는데 그나마 와이프로 이렇게 나오고 했었네요. 예.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을 수 있고 어느 순간 정신줄 놓으면은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나중에 나는 좀 이렇게 좀 익혀서 한 번 더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랑 마진콜이랑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그때 2007년 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극장마다 총점을 사회 진짜. 지금 아니 김 PD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없어.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저한테 야, 맡기시. 내가 항상 김 PD는 정말 도움도 안 되고 저기 왜 한다 굉장히 저 큰 존재라니까요. 맨날 졸면서 왜 있나 했는데 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다고 필요하다고 돌아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김 PD 없이 최 과장 없이.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평균. 나는 왜 얘기를 안 하나 했어 지금. 네, 총점입니다. 별 3개 반, 3개, 4개, 4개에서 총 14.5고요. 네? 나눴더니 3.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6개면 저희가 평가 기준으로 4,4,5입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도 좋고 안 봐줘. 안 보셔도 좋고. 보셔도 좋고로. 커피값 아낄 정도는 충분히 네. 돼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별 4개 가까운 예, 별 3개 반 3개 정도가 반 됐네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예. 마무리하시죠. 참 김 PD가 없으니까 또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끝내야 되는데 뭐 오늘 뭐 음악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어요. 주로 헤비 메탈이 나왔지? 그렇죠. 메탈리카도 나오고. 근데 뭐 역시 엔딩 크레딧에 흘렀던 레드 제플린의 음악. 레드 제플린을 들어야겠네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나는 보면서 크리스찬 베일이 위플래시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럼 되게 잘 쳐. 중간에 드럼씨는 드럼 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무릎 부상 입었을 때 친 거래요. 되게 열연을 한 거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위플래시에서 봤던 거는 재즈 드럼이었는데 오늘은 앞에 큰 베이스 드럼 2개를 넣고 개를 양쪽으로 받는 그렇죠. 주로 이제 헤비 메탈이나 뭐 무슨 트래시 메탈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두두두두두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막 치더라고요. 네. 되게 열심히 잘하던데. 잘 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정도 저게 연습으로 될 수준인가 싶더라고요. 난 그래서 글쎄요, 우리 전문가 오케이, 눈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굉장히 절었지만 그래도 뭐 아니, 그러니까 연기자가 그 정도면 훌륭한 그러니까 거지. 되게 연기를 위해서 배운 거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단기간에 저 정도 배울 수. 특히 이렇게 일정한 리듬을 가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이렇게 따라치는 거는 뭐 물론 굉장히 잘 쳤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뭐 몇 달 연습하면은 그래 몇 충분히 달이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칠 수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쳤다. 물론 저도 드럼 못 칩니다. 저는 녹음은 많이 해봤지만. 네. 남편 불러야 되나? 그래서 참 우리 또 레이첼님 왼손 남편이 드러머. 드러머죠. 네, 왼손 드러머. 네. 아무튼 그래서 끝날 때 좀 나왔었죠 레드제플린 음악이. 레드제플린에 이게 저기 그 스테이웨이 투 헤븐 그 있는 앨범에 있어요. 레드제플린 4집. 이게 웬더 레비 브레이크스가 아주 그 의미심장하잖아요. 레비가 이제 그 뚝이나 제방 같은 걸 레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뚝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의 노래가 마지막에 나도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 그리고 그거네. 호미로 막을 거 석가래로 막는다. 그렇죠. 그거네. 그런 거죠. 그냥 뚝이 터지는 거죠. 그 네덜란드의 그 소년 그런 얘기 뭔 얘기지 그게? 자, 음악 듣고요. 팔로 뗀 구멍을 막은. 걔가 계속 막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죽겠지. 터지는 거 아닌가? 터져서 죽나? 아니 아니죠. 다음 날 아침에 그쵸, 사람들이 죽어 있는 채로. 네. 걔가 나라를 구한 소년으로. 죽겠지 뭐. 걔 때문에 네덜란드가 아직 살아 있구만. 하여튼 웬더 레비 브레이크스 듣겠습니다. Let's play.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길 오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